벽에 걸린 시계가 막 새벽 2시를 지났을 때 나는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 무렵 갑자기 침대 협탁 위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 귀에 거슬리는 벨소리는 나를 꿈속에서 바로 끄집어냈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휴대폰을 더듬어 잡았다. 발신자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는 마치 내가 몇 억이라도 빚진 사람처럼 짜증이 가득했다. 김서방댁, 당장 일어나. 나는 눈을 비볐다. 머리는 아직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다.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어머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니? 내가 지금 경기도 외곽에 있는데 막차를 놓쳤어. 너 지금 당장 차 끌고 와서 나 좀 데리러 와. 30분 줄 테니 꼭 도착해야 한다. 시어머니의 말투는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는 강압적인 어조였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경기도 외곽까지 30분이라니. 우리 집에서 경기도 외곽까지는 가장 빨리 가도 1시간은 좋게 걸린다. 이 깊은 밤의 길에는 가로등도 몇 개 없는데 어머님은 어쩌다 갑자기 경기도 외곽에 계신 걸까? 나는 마음속 의문을 억누르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지금 새벽 2시가 넘었어요. 경기도 외곽 쪽은 길이 좋지 않아서 30분 안에는 도저히 도착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일 아침 일찍.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도착 못한다고? 너 지금 나 데리러 오기 싫다는 거지? 내가 보니 너 일부러 그러는구나. 내 아들은 출근해서 피곤할 테니 내가 차마 못 깨우겠고 너는 집에서 한가하게 노는 사람이 차로나 한번 데리러 오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감히 나한테 흥정을 해? 저 한가하게 놀지 않았어요. 저도 오늘 11시까지 야근하고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는 해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야근이 뭐 대수야? 야근하면 어른 공경 안 해도 돼? 김서방댁 똑똑히 들어. 오늘 네가 나 데리러 오지 않으면 난 여기서 계속 떨고 있을 거야. 만약 얼어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 아들이 너랑 어떻게 끝장을 보는지 한번 지켜봐.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떼를 쓰기 시작했고 말투에는 협박이 가득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꽉 쥐었다. 결혼한 2년 동안 시어머니는 나에게 한 번도 좋은 낯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늘 내가 자기 아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사사건건 트집 잡는 건 그렇다 쳐도 이제는 한밤중에 이렇게 막무가내라니.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래도 어른이니 일단 정확한 위치부터 묻기로 했다. 어머님, 그럼 지금 경기도 외곽 어디에 계세요? 제가 내비게이션 찍고 가게. 내가 위치를 어떻게 알아? 그냥 버스 정류장이고 옆에 과일 파는 노점이 있어. 빨리 찾아와. 30분이야. 늦으면 난 모른다. 시어머니는 말을 마치자마자 내가 더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통화 종료음을 듣고 있었다. 화가 나면서도 어이가 없었다. 옆에 있던 남편 박준호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깨서 눈을 비비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이 밤중에 전화했어? 어머님이 경기도 외곽에서 막차를 놓치셨대. 나더러 30분 안에 차 끌고 데리러 오라고 하시네. 나는 휴대폰을 침대 협탁에 던지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하품을 한번 하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럼 빨리 가봐. 어머님 혼자 밖에 계시면 위험하잖아. 나는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준호의 모습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30분? 우리 집에서 경기도 외곽까지 제일 빨라도 1시간이야. 이 깊은 밤의 길도 그렇게 어두운데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실 수는 없는 거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우리 엄마잖아. 연세 드신 분이 혼자 밖에 계시는데 네가 마음이 놓여?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모시러 가.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내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나는 준호를 보며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다. 매번 자기 엄마와 관련된 일이면 그는 언제나 이렇게 흑백을 가리지 않고
엄마 편만 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언쟁하지 않고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그가 저렇게까지 말했으니 내가 더 반박해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그저 빨리 시어머니를 모셔와서 밖에서 또 내 험담을 하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나는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차키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내가 현관에서 막 문을 열려고 할 때 옆방 문이 갑자기 열렸다. 잠옷차림에 우리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민서야, 이렇게 늦게 어딜 가니? 엄마는 이틀 전부터 우리 집 정리를 도와주러 와 계셨다. 원래 내일 돌아가실 예정이었는데 내가 부산을 떠는 소리에 잠이 깨신 모양이었다. 엄마, 시어머님이 경기도 외곽에서 막차를 놓치셨대. 나더러 데리러 오라고 하시네.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다. 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내 손목을 덥석 잡았다. 안 돼. 이렇게 늦은 밤에 너 혼자 여자애가 경기도 외곽까지 운전하는 건 너무 위험해. 그리고 세상에 어느 집이 한밤중에 며느리를 오라가라 한단 말이니? 아들은 뭐하고? 왜 준호더러 가라고 안 하고? 준호는 피곤하다고 하고 어머님도 아들 깨우기 미안하시다고 나더러 가래. 나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났다. 그 사람은 안 피곤하고 넌 피곤하지 않니? 너 오늘 11시까지 야근하고 돌아와서 겨우 몇 시간 잤잖아. 엄마는 안쓰럽게 나를 바라보더니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엄마 말 들어. 조급해하지 말고 내일 가. 오늘 밤엔 절대로 너 혼자 가게 둘 수 없어. 하지만 엄마, 시어머님이 내가 안 가면 계속 밖에서 떨고 계시겠다고 준호한테 다 이를 거라고 하셨어. 나는 망설여졌다. 만약 시어머니에게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준호가 분명 나를 탓할 것이다. 뭘 일러? 정말 자기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한밤중에 너 혼자 그렇게 먼 곳으로 오라고 하지도 않아.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내 말 들어. 오늘 밤엔 가지 마. 무슨 일이든 내일 얘기해. 만약 박서방이 물으면 엄마가 얘기할게. 나는 엄마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든든해졌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항상 나를 지켜주셨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키를 현관 수납장 위에 다시 올려두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또 시어머니였다. 엄마는 내 휴대폰을 한번 흘끗 보더니 나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받지 마. 알아서 방법을 찾으라고 해. 그 나이 먹은 사람이 설마 자기를 얼어 죽게 내버려 두겠니? 나는 엄마의 말대로 휴대폰이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전화는 저절로 끊겼다. 하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두 마디쯤 듣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에게 소리쳤다. 김민서, 너 아직도 안 갔어? 엄마가 전화해서 재촉하잖아. 네가 전화 안 받는다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민서 혼자 경기도 외곽에 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차라리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가는 게 어때요? 엄마가 내 앞을 가로막으며 준호에게 말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요. 그냥 운전하는 거잖아요. 엄마 혼자 밖에 계신 게 더 위험하죠. 장모님, 제발 좀 민서 편만 들지 마세요. 쟤 그냥 가기 싫어서 저러는 거예요. 준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내가 핑계를 댄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준호를 보며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박서방, 민서는 자네 아내야.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나? 민서는 오늘 그렇게 늦게까지 야근하고 와서 이제 또 그렇게 먼 길을 운전해서 사람을 데리러 가야 해. 만약 가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쩔 건가? 자네가 책임질 수 있어? 엄마의 질문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입을 몇 번 달싹이더니 겨우 한마디 뱉어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떡해요? 밖에서 밤새도록 계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네한테 전화를 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 묵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고 돌아오거나 경기도 외곽까지 갈 수 있었으면 돌아올 방법도 분명 있을 거야. 엄마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준호가 뭐라고 더 말하려 하자
엄마는 그의 말을 바로 끊었다. 됐다. 이 일은 이렇게 정한 거다. 오늘 밤 민서는 안 가. 무슨 일이든 내일 얘기해. 정자네 엄마가 걱정되면 자네가 직접 모시러 가게. 준호는 엄마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나를 한번 매섭게 째려보더니 방으로 돌아가 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혔다. 나는 굳게 닫힌 방문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엄마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방에 들어가서 자. 무슨 일이든 내일 얘기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를 따라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는 계속 시어머니 쪽 상황이 걱정되었다. 오늘 밤 과연 머물 곳을 찾으셨을까?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건 다 자초한 일이었다. 한밤중에 집에 얌전히 계시지 않고 경기도 외곽까지 달려가시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 나더러 뒷수습을 하라니 내가 왜.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눈을 감았다. 모르겠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오늘 밤은 무조건 푹 쉬어야 한다. 나는 침대에서 뒤척였다.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재촉 소리, 준호의 짜증 섞인 질책, 그리고 나를 단호하게 지켜주던 엄마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다. 정신없이 뒤척이다. 날이 밝아올 무렵에야 겨우 눈을 붙였다. 그런데 얼마 자지도 못하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깼다. 나는 서둘러 일어나 침실 문가로 갔다.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다. 냄비에서는 은은한 죽 냄새가 풍겨왔다. 내 발소리를 듣고 엄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셨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깼니? 얼른 가서 씻어. 죽, 금방 다 돼. 네가 좋아하는 계란장조림도 했어.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다가가 엄마에게 접시를 건넸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더 주무시지. 잠이 안 와서. 어젯밤에 네가 잠을 설쳤을까봐 걱정돼서. 엄마는 죽을 그릇에 담으며 말했다. 참, 어젯밤에 그 후에 시어머님한테 전화 더 안 왔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네, 아마 스스로 방법을 찾으셨나 봐요. 그때 준호의 방문도 열렸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걸어 나왔다. 얼굴은 먹구름이 낀 듯 어두웠다. 나와 엄마를 보고도 인사도 없이 곧장 소파로 가서 앉아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거는 전화일 것이다. 역시나 몇 초 지나지 않아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어젯밤에 괜찮으셨어요? 주무실 곳은 찾으셨고요? 민석이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가라고 했는데도 기어코 엄마랑 맞서더라고요. 내 손에 들린 숟가락이 멈칫했다. 마음속에서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밤중에 나 혼자 그렇게 먼 길을 운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엄마가 죽을 식탁으로 가져오며 준호를 향해 외쳤다. 박서방, 이리 와서 먼저 밥 먹게. 할 말 있으면 밥 다 먹고 하고. 준호는 전화를 끊고 기분 나쁜 투로 말했다. 밥이 넘어가요? 엄마가 어젯밤에 분명 고생하셨을 텐데 제가 빨리 가봐야겠어요. 자네 어머니가 고생하셨으면 민서는? 민서는 괜찮고? 엄마가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밤중에 민서더러 1시간 넘게 운전해서 경기도 외곽까지 모시러 오라고 하면서 민서가 고생할 거나 위험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나? 자네는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를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네 엄마 편을 들어서 아내를 나무라다니 자네 양심에 찔리지도 않나? 엄마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박했다. 우리 엄마잖아요. 연세도 많으신데 밖에서 밤새 계시면 괜찮겠어요? 민서는 젊은데 운전 좀 하는 게 뭐 어때서요? 젊으면 그런 고생을 해야 하나? 젊은 사람 목숨은 목숨도 아니고?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 앞으로 걸어갔다. 박서방, 내가 처음에 민서를 자네한테 시집 보낸 건 자네가 믿음직한 사람이라서 민서를 잘 보살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지금 자네 꼴을 좀 보게. 자네 엄마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옳고 민서의 안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잖아. 어젯밤에 내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민서가 한밤중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자네 평생 마음 편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준호는 엄마의 말에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 엄마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냥 막차를 놓치셔서 그런 거지. 막차를 놓쳤다고? 엄마는 냉소했다. 연세 드신 분이 한밤중에 경기도 외곽에는 뭐하러 가셨을까? 친척 집에 가셨나? 아니면 볼 일이 있으셨나? 정말 급한 일이었다면 미리 자네들한테 말 한마디 안 했을 리가 없지? 굳이 막차가 끊긴 한밤중에 전화해서 민서더러 데리러 오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엄마의 이 말에 나와 준호는 모두 멍해졌다. 맞다. 나는 어젯밤 화내고 걱정하느라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아파트 단지 앞 슈퍼마켓도 잘 안 가시는 분인데 어떻게 갑자기 경기도 외곽까지 가셨을까? 그것도 하필 한밤중에 막차를 놓치고. 준호도 고개를 들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제 엄마한테 여쭤봤는데 그냥 오랜 친구 만나러 경기도 외곽에 가셨다고만 하시고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오랜 친구를 만나러? 어느 집 친구를 한밤중에 찾아가나? 미리 연락도 없이 돌아올 차편도 마련해 놓지 않고? 엄마의 연이은 질문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엄마를 보며 갑자기 엄마 말이 아주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그렇게 약삭 빠르시고 무슨 일이든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에 실수를 하셨을까?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너를 못 가게 한 거야. 엄마는 몸을 돌려 나를 보셨다. 민서야, 엄마가 너한테 불효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만약 네가 정말 한밤중에 달려갔는데 무슨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네 시어머니 쪽에 정말 무슨 남부끄러운 일이라도 있었다면 넌 그때 가서 어떻게 수습하려고 했니?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엄마 말이 맞다. 만약 정말 엄마가 말한 대로였다면 내가 어젯밤에 갔더라면 무슨 일을 겪었을지 모른다. 그럼 이제 어떡해요? 준호도 당황했다. 그는 이전까지 내가 불효한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제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떡하긴. 이따 밥 먹고 내 엄마한테 직접 가서 한번 봐. 도대체 무슨 일인지 똑똑히 물어보고. 엄마는 식탁에 다시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민서, 너는 같이 가지 마라. 나는 의아한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다. 왜요? 네가 가면 네 시어머니는 분명히 또 너한테 화풀이를 할 거야. 그때 또 떼쓰고 들어누우면 네가 아무리 오라도 이길 수가 없어. 엄마는 계란장조림 하나를 집어내 밥그릇에 놓아주셨다. 준호 혼자 가게 해. 아들이니까 무슨 말이든 하기 편할 거야. 넌 집에서 기다리다가 무슨 일 있으면 전화로 들으면 돼.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민서야, 넌 집에 있어. 내가 엄마한테 혼자 가볼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할게. 나는 준호를 보았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이라니 진작에 그랬어야지. 하지만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어차피 지금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괜히 또 속만 상할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나와 엄마는 식탁을 정리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 불안했다. 뭔가 일이 터질 것만 같은 예감이었다. 엄마는 내 마음을 알아채고 내 손을 토닥였다. 걱정 마. 준호가 갔잖아. 그리고 설령 정말 무슨 일이 있다 해도 내 잘못이 아니야. 너한테 책임 돌리지 마. 엄마, 그냥 이상해서요. 시어머니는 도대체 왜 한밤중에 경기도 외곽에 가신 걸까요?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 왜 갔든 간에 네가 엮이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안 생겨.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야, 엄마가 진심으로 한마디 할게. 결혼하고 나서는 너무 무르게 굴면 안 돼.
강하게 나가야 할 때는 강하게 나가야 해. 네가 물러설수록 다른 사람들은 더 기어오르는 법이야. 네 시어머니처럼 말이야. 내 성격이 좋은 걸 아니까 감히 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하신 말씀은 다 이해했다. 하지만 이전에는 그저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서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계속 참아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나의 양보는 존중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게 만들 뿐이었다. 참, 민서야. 엄마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다. 어젯밤 일 말이야. 절대 네 시어머니한테 내가 너를 말렸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러면 분명 나를 원망하고 또 너를 괴롭힐 거야. 마음이 따뜻해졌다. 엄마는 항상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신다. 엄마, 알아요. 말 안 할게요. 만약 물어보시면 그냥 제가 가기 싫었다고 할게요. 그래야지. 엄마는 흐뭇하게 웃으셨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받아보니 준호였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왜? 어머님 댁에 도착했어? 전화기 너머 준호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서야, 너 지금 집에 있어? 엄마가 좀 이상해.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상하다고? 어떻게 이상한데? 또 내 험담이라도 하셔? 아니, 준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집에서 울고만 계셔. 뭘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너를 찾으셔. 너더러 빨리 오라고.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시어머니는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걸까? 어제 내가 데리러 가지 않자 이제는 나더러 오라고 하다니 분명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옆에 있던 엄마가 듣고는 나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나 안 가? 무슨 일 있으면 당신이 어머님이랑 잘 얘기해. 나도 집에서 할 일이 있어. 김민서,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 엄마가 저렇게 울고 계시는데 와서 한번 뵙는 게 그렇게 힘들어? 준호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다. 네가 안 와서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또 그 소리다. 내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박준호, 당신 말 좀 가려서 해. 어젯밤에 우리 엄마가 나 못 가게 막은 건 내가 위험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야. 지금은 어머님 집에 계시고 당신이 옆에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나더러 오라는 건 그냥 나한테 화풀이하고 싶으신 거잖아. 내가 왜 가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준호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민서야, 내가 부탁할게. 그냥 한 번만 와주면 안 될까? 내가 도저히 엄마를 달랠 수가 없어서 그래. 이 일만 지나가면 내가 꼭 잘할게. 나는 엄마를 보았다. 엄마는 미간을 찌푸린 채 말이 없었지만 눈빛은 반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가지 않으면 준호는 계속해서 귀찮게 굴 것이고 그러면 집안은 또 시끄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나도 보고 싶었다. 알았어. 갈게. 나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 하지만 미리 말해두겠는데 만약 어머님이 또 나한테 억지 부리시면 나도 더는 안 참아. 전화를 끊자 엄마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너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탈이야. 엄마, 그냥 도대체 어떻게 나오시는지 보고 싶어서요. 나는 신발을 갈아 신으며 말했다. 엄마는 집에서 기다리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래도 조심해.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고. 엄마는 신신당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고 나갔다. 차에 올라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시동을 걸어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나는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도대체 왜 나를 오라고 하시는 걸까? 어젯밤 경기도 외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생각할수록 이상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가서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 댁 아파트 단지 아래에 막 도착했을 때 나는 준호가 동입구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내 차를 보자 그는 바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차 문을 열고 말했다.
왜 이제야 와? 엄마가 한참을 우셨단 말이야. 나는 그의 불평을 무시하고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우시는 건데? 뭐 때문이겠어? 어젯밤에 네가 모시러 안 가서 밖에서 고생하신 것 때문이지. 준호는 나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며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민서야, 내가 말하는데 이따 엄마 뵙거든 태도 좀 공손하게 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이 일은 그냥 넘어갈 거야. 나는 걸음을 멈추고 준호를 쳐다봤다.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어젯밤 한밤중에 나더러 1시간 넘게 운전해서 경기도 외곽까지 모시러 오라고 하셨는데 내가 안 간 게 내 잘못이야? 박준호,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는 어른이시잖아. 너더러 모시러 오라고 하셨으면 그냥 갔어야지. 준호도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나를 쳐다봤다. 그의 말투는 다시 딱딱해졌다. 연세도 많으신 분이 밖에서 밤새도록 떠셨는데 넌 마음도 안 아파? 내가 마음 아프면 누가 나를 마음 아파해 주는데? 나는 냉소했. 나 어제 11시까지 야근하고 집에 와서 겨우 3시간 잤어. 그분이 한밤중에 전화해서 나더러 모시러 오라고 했을 때 내가 피곤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을까? 나 혼자 경기도 외곽까지 운전하는 게 위험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을까? 박준호,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내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해서 당신 엄마 편만 들면서 나를 비난하다니. 당신 정말 나를 아내라고 생각하기는 해? 준호는 내 말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다. 입을 몇 번 달싹이더니 겨우 한마디 뱉어냈다. 우리 엄마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야. 그냥 그때는 방법이 없어서 너한테 연락하신 거지. 방법이 없어? 한밤중에 경기도 외곽까지 갈 방법은 있으시고 스스로 호텔 잡아서 하룻밤 묵을 방법은 없으시고 택시 타고 돌아올 방법은 없으셨대? 내가 말할수록 화가 나네. 그분은 그냥 내가 만만해서 내가 분명 자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거리낌 없이 나를 부려먹은 거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준호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야. 그냥 잠시 정신이 없으셨던 거야. 잠시 정신이 없으셨다고? 정말 정신이 없으셨으면 당신한테는 전화 안 하고 나한테만 전화하셨을까?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분은 당신이 자기를 아끼는 걸 알고 당신이 한밤중에 고생하는 건 싫으니까 그 일을 나한테 떠넘긴 거야. 박준호,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 엄마한테 그만 좀 속아. 준호가 반박하려 할 때 복도에서 갑자기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네. 며느리였더니 엄마는 잊어버리고 밤중에 나 좀 데리러 와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주다니. 준호는 그 소리를 듣고 더 이상 나와 다툴 겨를도 없이 서둘러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제가 왔어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에 화를 억누르며 그를 따라 올라갔다. 현관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휴지로 눈물을 닦고 계셨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도 어제 입었던 그대로였다. 확실히 좀 초라해 보였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내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민서야, 민서야. 내가 어젯밤에 경기도 외곽에서 덜덜 떨면서 너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안 올 수가 있니? 나는 네가 효심 있는 애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엔 이 시어미가 아예 없었구나.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준호는 서둘러 시어머니 옆에 앉아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나를 째려봤다. 김민서, 너 거기서 뭐하고 서 있어? 빨리 엄마한테 사과 안 해? 나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어머님, 제가 어제 모시러 가지 않은 건 너무 늦었고 경기도 외곽길은 좋지 않아서 저 혼자 가기엔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정확한 위치도 말씀 안 해주셔서 제가 가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어? 찾기 싫었던 거겠지. 시어머니는 휴지를 내려놓고 내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내가 버스 정류장 옆에 과일 노점이 있다고 말했잖아.
조금만 물어보면 금방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넌 일부러 안 온 거야. 불효 막심한 것. 일부러 안 갔다고요? 그럼 어머님이야말로 말씀해 보세요. 한밤중에 경기도 외곽에는 뭐 하러 가셨는데요? 친척 집에 가셨어요? 아니면 볼일 보러 가셨어요? 왜 우리한테 미리 말 한마디 안 하셨고, 왜 돌아올 차편도 마련해 놓지 않으셨어요? 내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확연히 흔들렸다. 내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나는 그냥 오랜 친구 만나러 갔었어. 막차가 그렇게 일찍 끊길 줄 누가 알았나? 오랜 친구요? 어떤 친구를 한밤중에 만나러 가세요? 나는 바짝 다그쳤다. 그리고 친구 만나러 가시면서 왜 준호 씨한테는 말 안 하시고 왜 하필 저한테만 전화하셨어요? 나는 준호 쉬는 거 방해할까봐 그랬지. 걔는 출근해서 피곤하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빛은 더욱 불안하게 흔들렸다. 준호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엄마, 도대체 경기도 외곽에 뭐 하러 가셨어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갔다니까. 너희는 왜 이렇게 못 믿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 떼를 쓰기 시작했다. 너희 이제 둘이 짜고 나 늙은이 하나 괴롭히는 거지? 준호 너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헛키웠어. 김민서 너 이 나쁜 며느리. 내가 애초에 너를 준호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또다시 막무가내로 구는 것을 보고 나는 더 이상 마음속에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여기서 떼쓰지 마세요. 오늘 경기도 외곽에 왜 가셨는지 똑똑히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나를 가리켰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래, 너 사과 안 하겠다 이거지? 준호야, 내 마누라 꼴 좀 봐. 단속 안 해? 준호는 중간에 끼어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나를 봤다가 시어머니를 봤다가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말했다. 민서야, 엄마가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네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 어른이시잖아. 네가 좀 참아드려야지. 참아드려? 내가 2년 동안 참아드렸어. 나는 준호를 보며 실망감에 휩싸였다. 2년 동안 그분이 내 흠을 잡고 내 험담을 할 때도 난 다 참았어. 그런데 이번에는 한밤중에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계속해서 나더러 참으라고만 하네. 박준호, 당신 정말 양심이 있긴 해? 준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준호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은 내 편도 안 들어주고 며느리는 불효막심하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준호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달랬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엄마 편이죠. 제가 민서한테 말할게요. 그러고는 몸을 돌려 나를 향해 심각하게 말했다. 민서야, 엄마는 연세가 많으시니 네가 더 이상 따지지 마. 이 가정을 위해서 네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이 일은 그냥 덮자. 그리고 나 이미 결정했어. 엄마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같이 살 거야. 그래야 앞으로 내가 엄마를 잘 돌봐드릴 수 있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멍해졌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뭐라고?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같이 살자고? 박준호, 당신 미쳤어? 안 미쳤어. 준호의 말투는 단호했다. 엄마 혼자 사시는 거 불안해.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면 우리가 돌봐드리기도 좋고. 민서야, 넌 내 아내니까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줘야지.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라고?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박준호, 당신 내 기분은 생각해봤어? 당신 엄마가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못 봤어? 그분을 모시고 오면 우리 둘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지금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을 망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 엄마는 그냥 입이 거친 거지. 마음은 따뜻한 분이야. 너희 둘이 같이 살다 보면 점점 잘 지내게 될 거야. 민서야, 그만 좀 해. 내 말대로 엄마 모시고 오자. 난 동의 못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일은 없을 거야. 김민서, 준호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너 너무 심하게 굴지 마. 이 집은 내가 산 거야. 내가 누구를 데려와 살든 내 마음이야. 네가 동의 못하겠으면 너 혼자 나가. 나는 준호를 보았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2년간의 감정은 그의 엄마 앞에서는 먼지만도 못했다. 좋아. 아주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무섭도록 차분했다. 박준호,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더 할 말 없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도 내가 나가더라도 절대로 당신 엄마 뜻대로 되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말을 마치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다. 가버려. 잘 됐네. 나도 너랑 같이 살기 싫었어. 준호야, 쟤 막지 말고 그냥 보내. 준호는 나를 봤다가 시어머니를 봤다가 입을 열었지만 결국 나를 막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시어머니 집을 나왔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찬 바람을 맞고 나서야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울먹였다. 엄마, 준호가 자기 엄마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같이 살재. 내가 반대하니까 나더러 나가래. 전화기 너머의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셨다. 그 박준호, 걔가 돌았나? 민서야, 슬퍼하지 마. 일단 집으로 와.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가 있는데 걔가 감히 너를 나가라고 못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었다. 박준호, 시어머니.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으니 나도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 이 가정을 그들이 망치고 싶다면 나도 기꺼이 함께 망가져 주겠다. 나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방금 준호가 했던 말, 그가 시어머니를 감싸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2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잘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이런 결과였다. 아파트 단지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동입구에서 서성이며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내 차를 보고는 서둘러 달려오셨다. 나는 차문을 열고 엄마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민서야, 울지 마,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내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위로했다.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 나는 시어머니 댁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에게 다 말했다. 준호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자고 한 것, 나더러 나가라고 한 것까지. 엄마는 다 듣고 나서 화가 나서 책상을 내리쳤다. 그 박준호랑 그 늙은이 정말 너무하네. 민서야, 걱정 마. 엄마가 있으니 그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야. 이 집이 비록 준호가 샀다고 해도 너희가 결혼했으니 이건 부부 공동재산이야. 걔가 무슨 권리로 너더러 나가라고 해? 하지만 엄마, 이제는 정말 그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준호랑은 정말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겠으면 살지 마.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야, 너처럼 좋은 애가 왜 더 좋은 사람을 못 찾겠어? 박준호가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건 걔 손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니고 일단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하자. 바로 그때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나와 엄마는 서로를 쳐다보며 멍해졌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내가 나가볼게. 넌 가만히 앉아 있어. 엄마는 현관으로 가서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보시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고개를 돌려 나에게 작게 속삭였다. 내 시어머니야.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을까? 정말 끈질기시네. 엄마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그대로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손에는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며 떼를 쓰기 시작했다. 김민서, 나와. 내 아들 어디로 꿰어냈어? 너 걔랑 더 이상 살기 싫은 거지? 내가 말하는데 어림도 없어. 네가 감히 준호랑 이혼하기만 해봐.
내가 너랑 끝까지 갈 줄 알아. 시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거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차갑게 그녀를 쳐다봤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살자고 한 건 준호 씨예요. 제가 반대하니까 저더러 나가라고 했고요.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을 꿰어냈다는 게 되죠? 네가 아직도 발뺌을 해? 시어머니는 나를 가리켰다. 분명 네가 준호 앞에서 내 험담을 했겠지. 안 그랬으면 걔가 나랑 왜 싸웠겠어? 김민서,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이다니. 넌 우리 집안의 재앙 덩어리야. 여기서 사람 모함하지 마세요.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제가 언제 준호 씨 앞에서 어머님 험담을 했어요? 어머님 스스로 한밤중에 경기도 외곽에 가셔놓고 저더러 모시러 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안 가니까 준호 씨한테 일러 바치시고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깽판을 치시다니. 정말 염치도 없으세요? 내가 염치가 없다고? 내가 보기엔 네가 더 염치가 없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나쁜 며느리를 얻어서 효도는커녕 나를 괴롭히네.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자 금세 이웃들의 관심을 끌었다. 옆집 왕 아주머니와 앞집이 아저씨가 문을 열고 우리 집 안을 들여다봤다. 시어머니는 구경꾼이 생긴 것을 보고 더 서럽게 울었다. 왕 아주머니, 이 아저씨, 와서 이치 좀 따져주세요. 이 며느리가 한밤중에 저 좀 데리러 와달라는데도 안 오고 제 아들이랑 싸우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제 아들이랑 이혼까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얘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왕 아주머니와 이 아저씨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서둘러 해명했다. 왕, 아주머니, 이 아저씨,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젯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시어머니가 경기도 외곽으로 저더러 데리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30분 안에 오라고요. 경기도 외곽은 그렇게 멀고 길도 안 좋은데 저 혼자 가기엔 너무 위험하잖아요. 저희 엄마가 말려서 못 갔더니 저한테 화를 내시고 준호 씨랑 싸우게 만드셨어요. 준호 씨는 또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살자고 하고 저더러 나가라고 했고요. 너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는 즉시 반박했다. 내가 언제 너한테 30분만 줬다고 했어? 내가 분명히 1시간 준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언제 준호랑 너랑 싸우게 만들었어? 네가 불효해서 그런 걸 왜 남 탓을 해? 여기서 흑백을 뒤바꾸지 마세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저 여기 통화 기록 있어요. 어젯밤 2시 3분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30분 안에 오라고 하셨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우리 통화 녹음 들어볼까요? 사실 나는 통화 녹음을 하지 않았다. 그냥 겁을 주려고 한 말이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통화 녹음이 있다는 말을 듣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울음소리도 작아졌다. 왕 아주머니는 시어머니를 봤다가 나를 봤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르신, 이건 정말 어르신이 잘못하셨네요. 한밤중에 며느리 혼자 그렇게 먼 곳으로 모시러 오라고 하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민서 씨도 자기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걸 탓하면 안 되죠. 이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르신. 부부 사이, 고부 사이에는 서로 이해해야죠. 이렇게 소란 피우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이웃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더욱 화가 났다. 하지만 더 이상 때를 쓸 용기는 없었는지 바닥에서 일어나 옷의 먼지를 털어냈다. 나를 향해 말했다. 김민서, 내가 말하는데 이 일은 이걸로 끝이 아니야. 준호가 너랑 이혼 안 하면 나는 걔를 아들로 인정 안 할 거야. 말을 마치고 그녀는 여행 가방을 들고 나를 한번 매섭게 째려보더니 몸을 돌려나갔다. 현관을 나갈 때는 일부러 우리 엄마를 어깨로 치고 갔다. 엄마는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따라가서 따지려고 하는 것을 내가 잡았다. 엄마, 저런 사람이랑 상대하지 마세요.
그냥 막무가내인 사람이잖아요. 도리가 안 통해요. 왕 아주머니와 이 아저씨도 엄마를 말렸다. 그래요, 언니. 화내지 마세요. 저런 사람이랑 따져봐야 자기만 속상하죠. 엄마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왕 아주머니, 이 아저씨. 괜히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죠. 왕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민서 씨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요. 왕 아주머니와 이 아저씨를 보내고 나와 엄마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실은 무섭도록 조용했고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잠시 후 엄마가 입을 열었다. 민서야, 네 시어머니가 이번에 온 건 분명 준호가 시켜서 온 걸 거야. 너를 굴복시켜서 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에 동의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설령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들 뜻대로 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굴복하면 안 돼.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야, 걱정 마. 엄마가 항상 내 편이 되어줄게. 무슨 일이 생기든 엄마는 내 곁에 있을 거야.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김민서, 어디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가셨다는데 혹시 싸우지는 않았지? 준호의 목소리는 매우 급해 보였다. 안 싸웠어. 나는 냉소했다. 당신 엄마가 우리 집까지 와서 깽판을 치고 이웃들한테 내 험담까지 했는데 우리가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박준호, 이게 바로 당신 엄마가 한 짓이야. 이제 만족해? 우리 엄마가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어 보였다. 그냥 너무 급해서 그러셨을 거야. 너 그렇게 이해해줘. 이해하라고? 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날뛰는데도 이해하라고? 나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호, 내가 말하는데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 엄마 편만 들면 우리 둘은 정말 끝이야. 나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다. 엄마가 내 손을 토닥였다. 화내지 마. 그런 사람이랑 화내봐야 너만 손해야. 우리 일단 밥부터 먹자. 밥을 든든히 먹어야 그들이랑 싸울 힘도 생기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엄마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 불안했다. 시어머니가 이대로 물러설 것 같지 않았다. 분명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또 누구일까? 나와 엄마가 막 채소를 다 썰고 냄비에 넣으려던 참에 초인종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마음속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엄마는 손을 닦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번엔 또 누구야? 내 시어머니가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설마 또 온 건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알 수 없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나는 현관으로 가서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보았다. 순간 나는 멍해졌다. 문 밖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표정은 심각했고 손에는 수첩을 들고 있었다. 경찰? 그들이 왜 우리 집에 왔을까?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서둘러 문을 열었다.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경찰관님, 무슨 일이신가요? 그중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경찰관이 나를 한번 보더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민서 씨 되십니까? 저희가 여쭤볼 게 좀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나는 서둘러 몸을 비켜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마음은 온통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경찰이 나를 찾아온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엄마도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나왔다. 경찰을 보고는 역시 놀란 표정이었다. 경찰관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그냥 몇 가지 상황을 알아보러 온 겁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웃으며 우리를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소파를 가리켰다.
잠시 앉아서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나는 서둘러 경찰관들에게 물 2잔을 따라 건넸다. 경찰관은 물컵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 수첩을 꺼내 나를 보며 물었다. 김민서 씨, 혹시 장귀란 씨를 아십니까? 본인의 시어머니 맞으시죠?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역시 시어머니 때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제 시어머니세요. 경찰관님, 혹시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나이든 경찰관이 옆에 있는 젊은 경찰관과 눈을 마주치더니 말했다. 네, 이렇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았는데 어젯밤 경기도 외곽의 한 공원 근처에서 장기란 씨가 낯선 남자와 다투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후로 그 남자가 사라졌고요. 저희는 장기란 씨가 어젯밤 왜 경기도 외곽에 갔는지, 그리고 최근에 누구와 갈등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와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 시어머니가 어젯밤에 경기도 외곽에서 낯선 남자와 다퉜다고? 어쩐지 그분이 경기도 외곽에 간 이유를 계속해서 밝히지 않으려고 하시더라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서둘러 말했다. 경찰관님, 저는 시어머니가 어젯밤에 왜 경기도 외곽에 가셨는지 몰라요. 어젯밤 새벽 2시쯤 저한테 전화하셔서 막차를 놓쳤으니 데리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30분 안에 오라고요. 저는 너무 늦어서 위험할 것 같아서 안 갔어요. 그분이 누구와 갈등이 있었는지는 저는 더더욱 모르고요. 평소에 그분과 대화가 많지 않아요. 본인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했다고요? 나이든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데 안 가셨고 그 후에 그분은 어떻게 돌아오셨습니까? 저도 몰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아침에 그분 댁에 갔더니 거기 앉아서 울고만 계셨어요. 뭘 물어도 대답을 안 하셨고요. 나중에는 우리 집에 와서 깽판을 치시더니 불효한다고 욕하고는 지금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갑자기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문이 벌컥 열렸다. 시어머니와 준호가 들어왔다. 알고 보니 그들은 아까 나간 게 아니라 복도에 숨어서 우리와 경찰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이다. 참다 못해 들어온 것이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경찰을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중얼거렸다. 경찰관님,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준호도 당황한 표정으로 경찰을 보며 물었다. 경찰관님, 저희 엄마가 왜 그러세요? 왜 저희 엄마를 찾으시는 거죠? 나이든 경찰관은 시어머니를 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기란 씨, 방금 며느님께 드렸던 질문을 본인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 왜 경기도 외곽의 공원 근처에 가셨습니까? 그리고 낯선 남자와는 왜 다투셨습니까? 그 남자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경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우물쭈물 말했다. 저는 그냥 산책하러 갔어요. 누구랑 다툰 적 없어요. 경찰관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착오요? 젊은 경찰관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여러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장기란 씨, 이건 어젯밤에 공원 근처에서 어떤 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인물이 본인 맞습니까? 옆에 있는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사진을 보고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가 다가가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낯선 남자와 공원 벤치 옆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다투는 듯 표정이 모두 격앙되어 있었다. 준호는 사진을 보고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엄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젯밤에 오랜 친구 만나러 가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공원에서 다른 남자랑 싸우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준호의 질문에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만 만지작거렸다. 나이든 경찰관은 시어머니를 보며 더욱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기란 씨, 저희 수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저희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그 남자는 누구입니까? 왜 다투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마치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경찰관님, 그 남자랑 저는 그냥 보통 친구 사이예요. 어젯밤에 공원에서 그냥 잠깐 얘기를 나눈 것뿐이에요. 다툰 적 없어요. 아마 다른 사람이 잘못 본 걸 거예요. 잘못 봤다고요? 젊은 경찰관이 냉소했다. 저희가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남자는 어젯밤 본인과 헤어진 후 실종됐습니다. 그의 가족이 이미 신고했고요. 어젯밤 본인을 만나러 나간 후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장귀란 씨, 지금도 그저 보통 친구 사이고 다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실종됐다고요? 나와 엄마, 그리고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모두 경악했다. 일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행히 준호가 재빨리 부축했다. 시어머니는 준호를 보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들아, 엄마는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나 그 사람이랑 그냥 친구야. 어젯밤에 그냥 몇 마디 다투고 그가 그냥 가버렸어.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나는 정말 몰라. 엄마, 도대체 그 사람이랑 무슨 관계예요? 왜 싸우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도 이제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나 그 사람이랑 안 지 몇 년 됐어. 그냥 보통 친구야. 어젯밤에 만난 건 그 사람이 나더러 같이 다른 지방으로 가자고 해서 내가 싫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툰 거야. 그러고는 그가 화내면서 가버렸어. 그 사람이 실종될 줄은 나도 정말 몰랐어. 나와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다. 시어머니에게 몇 년이나 알고 지낸 남자친구가 있었고 심지어 그와 함께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했다니 어쩐지 그분이 경기도 외곽에 간 이유를 계속해서 밝히지 않으려고 하시더라니.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이 든 경찰관은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장귀란 씨, 지금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시죠. 일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실종된 남자를 찾는데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들아, 엄마 경찰서 안 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안 가. 엄마, 그냥 경찰관님들이랑 같이 가서 사실대로 말씀드리세요. 그래야 엄마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준호도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설득했다. 결국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연행되어 갔다. 연행되어 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마치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나는 그를 보며 동정심은커녕 실망감만 가득했다. 그가 그토록 감싸던 엄마가 이렇게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다. 엄마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작게 속삭였다. 민서야,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이제 어떡하면 좋니? 나는 심호흡을 하고 준호를 보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렇게 자기 엄마만 감싸더니 이제 엄마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보자고요. 준호는 내 말을 듣지 못한 듯 여전히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가 지금 얼마나 괴로울지 알지만 이건 다 그가 자초한 일이다. 만약 그가 이전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시어머니만 편들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경찰에 연행된 후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텅 빈 눈으로 현관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방금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듯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심지어 좀 우습기까지 했다. 그가 이전에 그렇게 시어머니를 감싸고 모든 잘못을 내게 떠넘겼는데 이제 진실을 알고 나니 후회하고 있을까? 옆에 있던 엄마가 한숨을 쉬며 준호 앞으로 다가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서방, 이제 일이 이렇게 됐으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경찰 수사에 협조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실종된 남자를 찾는 거야. 준호는 엄마의 말을 듣지 못한 듯 한참 후에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혼란과 고통이 가득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평소에는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평소? 나는 냉소했다. 당신이 말하는 평소는 그분이 당신 앞에서 연기하던 모습일 뿐이야. 당신은 단 한 번도 그분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어. 이제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어? 준호는 나를 보며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도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년 동안 그는 시어머니에게 속아왔고 나의 억울함은 외면했다. 바로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여보세요? 경찰관님,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뭐라고 했는지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나중에는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나와 엄마는 서로를 쳐다봤다.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다가가서 물었다. 왜 그래요? 경찰이 뭐라고 하던가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경찰이 그 남자를 찾았대요. 경기도 외곽의 한 폐공장에서. 그런데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나와 엄마는 모두 경악했. 죽었다고요? 일이 살인사건으로 번진 것이다. 그럼 우리 엄마는? 나는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이 말하길 우리 엄마가 그 남자랑 여러 해 동안 알고 지냈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대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는데 아내랑 이혼하고 우리 엄마를 데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살려고 했대요. 우리 엄마가 싫다고 하니까 두 사람이 다투게 된 거고요. 그러다 그 남자가 감정이 격해져서 심장마비가 온 거래요. 우리 엄마는 발각될까봐 무서워서 그 사람을 폐공장으로 끌고 가서 버리고 혼자 도망친 거고요. 준호의 말을 듣고 나와 엄마는 모두 숨을 헐떡였다. 시어머니가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남자가 쓰러진 후에 도망치기까지 했다니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그럼 경찰은 시어머니에 대해 뭐라고 해요? 엄마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경찰이 말하길 우리 엄마는 과실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대요. 지금은 구속된 상태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한 건 사실 이 일을 은폐하는데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래요. 그런데 나는 그때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저 김민서가 불효한다고만 생각했어. 여기까지 말하고 준호는 고개를 들어 죄책감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민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를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계속 우리 엄마 편만 들어서 너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후회하는 준호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었다. 그저 피로감만 가득했다. 미안해라는 세 글자는 너무 가벼웠다. 내가 2년 동안 받은 상처를 결코 메울 수 없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 일은 이미 벌어졌어. 당신이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그 남자가 살아 돌아와? 아니면 당신 엄마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준호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옆에 있던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박서방,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 정말 소용없어. 자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경찰 수사에 잘 협조하고 자네가 져야 할 책임을 지는 거야. 그리고 자네와 민서 사이의 일도 이제는 잘 생각해 봐야 할 때야. 준호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는 정말 너한테 잘할게.
다시는 우리 엄마 편만 들지 않을게. 나는 준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박준호 씨, 우리 사이는 이미 불가능해요. 당신이 나더러 나가라고 하고 떼쓰는 당신 엄마를 감쌌을 때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나는 이런 생활에 지쳤어요. 당신의 편애와 몰이에 지쳤다고요. 하지만 준호가 뭐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하지만은 없어.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혼해요. 2년의 결혼 생활은 내가 눈이 멀어서 사람을 잘못 본 걸로 칠게요. 앞으로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요. 서로 상관하지 말자고요. 준호는 나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내가 이미 결심했다는 것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혼에 동의할게.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이혼 준비에 착수했다. 준호는 시어머니의 일로 심신이 지쳐 나에게 재산 다툼을 할 기력도 없었다. 우리는 금방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집은 그에게 주고 그는 나에게 위자료를 주었다. 우리 사이는 완전히 정리되었다. 시어머니의 사건도 금방 결과가 나왔다. 남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제때 구조하지 않고 유기한 죄로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결과에 모두가 씁쓸해했다. 이혼 후 나는 엄마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매일 충실하고 즐겁게 보냈다. 가끔 이웃들을 통해 준호의 소식을 듣기도 했다. 시어머니 일로 말이 없어지고 매일 출근하는 것 외에는 교도소에 시어머니를 보러 가는 게 전부라고 했다. 삶이 매우 힘들다고 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만약 그때 준호가 조금만 더 이해심과 신뢰를 보여주고 그렇게 시어머니만 편들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결혼은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까? 하지만 나는 금방 마음을 비웠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다. 이 실패한 결혼을 통해 나는 한 가지 도리를 깨달았다. 결혼 생활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방적인 편애와 인내는 자기 자신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그리고 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결혼 때문에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나는 마침내 그 숨막히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 나는 믿는다. 미래에는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